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빠지고 경제 활력이란 키워드가 강조됐습니다. 최저임금과 탄력 근로제 속도 조절하겠답니다. 경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습니다. 이제 국민은 묻습니다. 경제 활력, 구체적 내용이 뭐냐? 소득 주도 성장 사실상 그럼 포기하는 거냐?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꺾인 경제가 내년에 다시 살아나긴 할 거냐? 정부가 밝힌 내년도 한국 경제의 방향 그리고 국민의 어려움과 궁금증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경제통 최운열 의원 모시고 진단하고 전망하고 그리고 해법 찾아보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수정하고 혁신 성장은 보강한다. 이대로 가면 경제 불황 고착화한다. 이런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데 주요 내용 보시고 최운열 의원과의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한 것과 구별됩니다. 낮은 성장률과 추락하는 일자리 창출 능력이 자칫 고착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가 투자 확대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일차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그런 취지로 정부는 경제 활력을 위해 민간 투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과 반도체 투자를 적극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금을 깎아 민간 소비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을 받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결정 구조를 바꾸어 시장 수용성과 지불 능력까지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계도기간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도 확대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게 된 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가 되는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 내용, 정리한 핵심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 국회의원이신 최은열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인사는 차차 드리기로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경국지모라는 모임을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 네. 의원님이 만드시고 의원님이 간사하고 계시죠, 지금도? 네, 예. 요새도 자주 모이십니까? 네, 정기국회 때까지 한 10여 차례 매주 만나서 공부하고 그렇죠. 정기국회 끝나면서 또 지역 활동도 해야 되고 해외 출장 네. 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방학 중입니다. 예. 그래서 1월부터 다시 개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를 전공하시고 국회의원 되신 뒤에도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쓴소리를 하셔서 경제통이시지만 정부와 청와대로부터 꼭 그렇게 꼭 좋은 소리만은 듣지 않으시며 쓴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먼저 여쭤보죠. 경제 발표 어제부터 다 내용은 다 받아보셨죠? 네, 예. 방향 제대로 잡았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을 시도한다는 건 다행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방향 수정을 말씀하시는 제가 계속 했던 얘기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으면 정책으로서의 효과가 없다. 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맞지만 예. 이것이 시장에서 수용 가능해야 되는데 너무 의욕을 앞세우고 가다 보니까 약간 시장의 수용성이 낮아서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걸 늦게라도 인지하고 뭐 수정을 하겠다는 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 의도도 좋았고 방향도 맞다. 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 시장의 능력을 벗어난 속도였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겁니까? 네. 예.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중에 직설적으로 최저임금과 탄력 근로제 경우에는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하. 네. 지불 능력도 고려하겠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지불 능력이 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대통령 스스로가 인정하신 건가요? 늦게나마 아마 그걸 인정을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허. 최저임금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정도 임금 수준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올라가야 되는데 예.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용자는 누구냐? 대기업은 아니거든요. 자영업자, 자영업자, 영세업자. 영세소상공인들 예. 이분들은 체력이 약해가지고 지불 능력이 지불 없었다.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급을 능력을 보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인상이라는 순서가 따라갔더라면 시장에서 마찰이 적었을 텐데 네. 능력이 보강되기 전에 이제 코스트 요인이 너무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아하. 나타난 결과는 세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뭘까요? 세 가지라면 사업장을 문을 닫든지 문을 닫든지 아니면 종업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가격으로 전가를 시키든지 아하. 이 예. 세 가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건 예.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경제 걸- 네. 국회의원이시기 이전에 경제학자 출신으로 이 지적을 지난 1년 반 동안 청와대와 정부에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하셨고 네. 제가 기억나기에 엑셀레터를 너무 세게 밟으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의 끝은 큰 사고다. 그 길로 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제대로 속도를 내서 가려면 예, 브레이크가 작동을 잘해야 그걸 믿고 가속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브레이크가 없다고 그러면 아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속도를 못 낼 겁니다. 두려워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뭐 여당 내에서도 가는 방향이 옳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예.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계속 그 방법론을 지적을 하면서 네. 올바른 방법론을 찾아서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제 스스로 한다 이렇게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시면서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좀 불편하셨겠다라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꾸 쓴소리를 하시고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 흔들리지 않는 정책 기조라고 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장하성 실장이 저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운열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거 브레이크 역할을 자꾸 자임을 하시니 좀 불편하셨겠다라는 느낌은 좀 받습니다만은 실제로 좀 불편하게 그랬었습니까? 느끼신 분들은 다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한 이유는 정말 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 일부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과거의 고도 성장의 그런 형태대로 데려다 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 경제는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법론 가지고 성공한 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그 방법론상의 차이를 계속 지적하는 거죠. 예, 예. 제가 미리 좀 사전에 정리를 해둔 이제 이른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 변화를 한 거는 다행이라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전제 아래 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질문 1번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미 경제가 기가 꺾였다. 대한민국 경제가. 우리 이미 위기 상황에 접어들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위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늦게까지 이 상황을 끌고 왔다. 자, 위기이냐 아니냐 이 진단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진단은 뭡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이제 실제 온도와 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온도를 예를 들면 이제 GDP 성장률이 2.6 내지 2.7%다. 예. 이거는 우리의 잠재 성장률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온도 자체가 위기의 국면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예. 경제 위기로 진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예. 경제는 중요한 게 국민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체감 경기. 체감 경기. 국민들이 느끼는 거. 예, 이미 체감 경기로 보면은 뭐 경기 실사 지수라든지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이런 게 다 100 미만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국민들이 느끼는 실물 경제에서의 체감 위기가 훨씬 더 춥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던 전통 제조업들 예. 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자동차, 뭐 석유와 조선이라든지 이제 반도체 정도가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일반적인 예측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반도체도 2, 3년 내에 중국한테 추월을 당할 수도 있다. 아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위기다. 이 위기를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침체기로 들어갈 위험은 농후하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뭐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몇 % 성장하느냐 이게 위기냐 아니냐라는 이 진단 자체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극심한 불황, 맞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도 팔리지 않고 문을 열어도 손님이 오지 않고 발걸음이 끊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돌려주느냐 정부가 이게 이제 궁금할 텐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전망을 봤더니 정부는 올해하고 비슷할 거라고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얘기하고 있고요.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 수치를 보면 정부가 내놓은 것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2.4% 하는 데도 있다 보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 전망. 그러니까 제일 아마 비관적으로 본 데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4% 봤더군요. 정부나 이제 한국은행 같은 데서는 2.6 내지 2.7%. 네. 그래서 저는 뭐 2.4%냐 2.7%냐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중요치 않다. 않습니다. 네. 경제 예측이랑 항상 틀릴 수도 있는 예. 거기 때문에요. 문제는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이런 산업을 어떻게 구조 조정해서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성장 산업을 만들어낼 거냐. 여기에 우리가 이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지 뭐 이 수치 가지고 논쟁이라는 건 별 의미는 없다. 예, 그럼 저도 수치에 대한 질문은 그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뭐 저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2.4%면은 나쁘고 뭐 2.7%면 뭐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은 무의미한 질문이니까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거는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올해 말 되면 최저임금 소득 주도 성장 효과 나올 것이다. 말이 좀 바뀌어서 내년이면 좋아질 것이다. 홍남기 신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는 내년이면 가시화될 거다. 이것도 무의미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자꾸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까? 정책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민들한테 아무래도 희망적인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정책 당국자가 비관론에 빠져버리면 정말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부총리 입에서 위기란 얘기 못하는 것처럼. 네. 그러나 이제 저 생각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그 일자리가 생기고 성장률이 높아지고 선순환 구조를 해서 옛날에는 이제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게 좀 망가져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이론이.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 많죠. 돈 기업들이 넘쳐 흐르잖아요. 돈은 넘쳐 흐르죠. 금리가 높아서도 아니잖아요. 금리 여전히 낮고. 당분조선일이 아마 최저금리 수준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왜 기업이 투자를 안 하든지 못 하겠습니까? 수익성 전망이 없고 뭐를 해봐야 돈을 번다라는 확신이 없으니 물건을 만들어봐야 팔리지가 않는다. 만들어도 팔리지 않을 거다.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다는 게 뭐냐? 소비가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소득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 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고 3년 4년 동안 직장을 못 가는 젊은이들이 한 100만 내지 120만 되거든요. 네, 네. 거의 1000만 명이잖아요. 우리 인구의 맞습니다. 20%고 예, 앞으로 이 사람들이 경제 주력 부대가 돼야 될 사람들이 예. 거기서 소비가 거의 죽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제 계층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내수의 회복이라는 건 상당히 어렵다. 자,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예. 이 정부가 아마 그런 계층들의 소득을 어떻게 높여줄 거냐. 그게 아마 이제 정책으로 얘기한 소득주도 성장 내용이 아닌가.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보다 그럼 실제 임금을 올려주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생활비, 예. 교육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네. 이런 거를 정부가 노력을 해서 낮춰주는 방법. 그래야 이제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결국은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쪽을 더 포커스를 맞추고 갔더라면 뭐 그런 비난이 좀 덜했을 텐데 아하. 예. 최저임금이 그냥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린 바람에 그것이 작동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극심한 소비 부진이고 소비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저소득 양극화 때문에 그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줘야 되는 당위성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는데 네. 그 이름을 네이밍 자체를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서 이게 경제 뭔가 프레임 전쟁에 빠졌다 우리가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임 전쟁에서 그리고 졌다. 대부분 이제 아하. 이 주류 경제학자들이 교과서에도 없는 얘기다. 교과서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그거는 맞는 거죠. 그러나 예. 실제로 보면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중산층 이하의 계층들의 소득이 회복되지 않고는 예. 한국의 투자도 활성화되기 어려운 거다. 네, 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역세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비가 살아나야 소비가 살아야 투자도 살고 살고 공급이 늘고. 일자리도 는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서로의 시각 조정을 네. 했으면 싶어요. 첫 단추를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하고자 했던 그 방향의 첫 단추를 최저임금부터 이거를 급격한 인상으로 꿰면서 네. 마치 그것이 알파요 오메가가 그냥 맞습니다. 다 돼버렸는 네, 듯한 그 프레임에서 졌다. 네. 아 이거 좀 아픈 대목이기는 좀 하네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1년 반 동안에 1분위하고 5분위 사이에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라는 이 통계 수치. 맞습니다.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이것도 사실관계는 인정해야죠. 인정할 건. 그러니까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면 2018년 3, 4분기 네. 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은 9.6% 증가했지만 네. 하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은 5.1% 감소했습니다.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양극화가 지금 더 심화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출발했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네.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뼈 아픈 현상이죠. 대목이죠. 예, 예. 11년 만에 양극화 지수가 문재인 정권은 이거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라고 봤는데 거기서부터 네. 정반대 이 나오는 이 현상. 아, 참 이거는 아픈 대목이긴 한데. 네, 자. 아픈 대목인데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일부에서 비판한 대로 이걸 포기하고 그런 정책으로 가면 해소가 되느냐? 예. 저는 그건 그건 아니다. 아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 가는 방향에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나 방법 네. 이걸 좀 이렇게 시장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을 하면은 효과는 나타날 거다 그렇게 보여요. 좋습니다. 좀 시간을 갖고 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1년 반 얘기에 대한 평가는 그럼 여기까지 한다 치고 내년도 얘기를 좀 그 정부 계획을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키워드만 봤더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는 좀 뒤로 많이 밀린 것 같고요. 포기는 아니질지언정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이제는 이른바 혁신 성장이라는 거를 하겠다는 거구나라고 메시지 전달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무리 들여봐도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 이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 있었잖아요.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공정 경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네.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노동 관행을 개선해서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파이가 전체 파이가 커져야 소득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게 바로 혁신 성장입니다. 예. 그것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걸 배분해 가지고는 파이가 개별적인 소득이 늘어나기 위한 한계가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네. 처음부터 약간 이제 아쉬운 거는 혁신 성장 이거를 더 강력하게 비중을 두면서 네. 추진하고 하면서 이제 이쪽 소득을 같이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예, 아쉬움이 예. 지금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어제 엊그저께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중요도라든지 현실적인 인식을 제대로 잡았다. 다행이다. 늦었다고 보여지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고치는 게 가장 빠른 거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다. 예. 예. 지금이라도 이 기조 맞습니다. 변경한 것 자체는 환영이다라고 이제 예. 평가를 좀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굳이 소득 주도 성장만이 해법이라고 고집할 게 아니라 예, 예.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걸 했으면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거부감 없이 좀 갈 수 그렇습니다. 있었지 않을까 이런 예, 아쉬움도 예. 좀 남기는 예. 합니다. 자, 파이를 좀 키우자라는 것 중에 광주형 일자리 그동안에 주장 많이 하셨는데 예. 광주형 일자리 사실상 무산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저는 뭐 무산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아직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더 토론을 통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그 해법을 찾지 못하면 정말 네. 우리 경제는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강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이제 아까 전통 제조업들의 경쟁력이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예. 그곳에 어떤 산업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새로운 산업들로. 그럼 새로운 산업을 유치할 때 지금 같은 고임금 구조에서 경쟁력이 있겠어요? 예.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고비용 구조 네. 이걸 고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네. 그러니까 원래 그 구상을 보면은 연봉은 한 3,500만 원. 네. 그 대신에 주거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공공 부분에서 서포트를 해준다. 네. 그러면 실질적인 소득을 보면 한 6천 내지 6,500만 원이 됩니다. 예. 이런 정도면 충분히 근로자들은 그렇게 피해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타협 가능한 아니라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그래서 이거가 성공해야 앞으로 한국의 그 전통 제조업의 구조조정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구조조정 해야 되거든요. 네. 경쟁력 없는 기업을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구조조정하는 그 자리에 새로운 어떤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고임금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아하. 그래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껄끄러울 수 있는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처럼 임금을 깎아서 만드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어긴 거다. 왜 임금을 깎아면서까지 이러려고 하느냐. 따라서 의원님의 의견은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거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 각오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또 실제 경험담을 얘기해 드릴게요. 예. 우리 사회는 구조조정하면 사람을 해고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는 경험적으로 IMF 때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해고하지 않고 기업이 사는 길은 뭐겠습니까? 임금을 쉐어 그렇죠. 낮추고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임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자. 아하. 임금 구조조정. 그래서 제가 그 총선 치르면서 예. 그 당시에 대우해양조선이 이제 문제가 심각할 때 네. 우리 대표와 같이 거기 가서 노조 간부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노조 위원장께 정말로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해고 안 당하고 일하는 거잖아요. 네. 기업은 어렵다. 예. 기업이 살고 여러분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뭐겠느냐?
여러분의 임금을 어느 정도 좀 희생하는 깎자. 길밖에 없다. 그걸 수용할 수 있겠느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가 근로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이런 대화를 하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럼 그분들도 경제의 주체잖아요. 네.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이 살아야 되잖아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법을 찾아야지 기업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에 계신 분들도 정말 이 경제 현실을 좀 직시하셔서 네. 어느 사업장 가보면 지금 평균 임금이 9,500만 원 이렇게 된다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나 1인당 독일보다 우리가 GDP가 높다라고 지금 평가돼 우리나라 있죠. GDP 1인당 GDP 우리보다 2배 높은 미국의 예. 알라바마의 기아 자동차 공장의 평균 임금이 6,500만 원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9,500만 원입니다. 네. 이게 지속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이런 현실을 예. 정말로 이제 터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문재인 정권의 한 축이었고 강력한 지지층이었었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겠구나라는 느낌이 의원님 말 설명을 듣다 보니 드는데 문재인 정권이 그 길로 가는 겁니까? 그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 정부나 민주당을 친노동 정권이라고 비판하지 않아요? 비판을 앞서서 네. 그렇게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친노동은 해야 된다. 친노동은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약간 근로자 계층들이 좀 소외된 부분은 뭐 분명히 있잖아요. 과거 예, 고도 성장기. 그 사람들도 경제 주체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된 거죠. 예. 그러나 친노동과 친노조는 다르다. 별개다. 예. 아하. 1980만 명 근로자 중에서 예. 양대 노총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 수는 200만이 채 안 됩니다. 예. 그럼 1,780만 명 근로자는 누가 대변을 해줄 대변하고 것이냐. 이해를 보호해 줄 거냐? 정치권이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 근로자가 사는 길이 뭐냐? 예. 이게 이제 정말로 모든 데이터를 다 들춰내놓고 국민한테 호소를 해야 됩니다. 민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언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쓴 용어일 겁니다. 아마. 의원님이 쓴 용어를 임종석 비서실장이 경영자 처음 한 건가요? 대 근로자로 구분한다면 경영자가 강자고 근로자가 약자일 수 있지만 네. 근로자 내에서 양대 노총에 가입된 근로자와 노총에 가입된 근로자 아는 근로자를 보면은 예. 여기는 강자 중에 강자다.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자가 아닙니다. 예. 이게 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걸 못 들어가고 자꾸 이제 전체적인 걸 여쭤보게 되는데 문재인 정권 3년 차 들어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평가를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시는 친노동과 친노조는 구별해 가면서 건건이 대응을 하는 그런 변화를 기대할 만합니까? 그렇게 해야 이 돌파구를 마련하고 마련할 한국 것이다. 경제가 살아난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정부가 가시적으로 만들어낼 성과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 3대 축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셨던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 세 축의 우선순위가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좀 예측 가능하신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굳이 이제 매기는 건 좀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경제의 파이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 파이를 키우면서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날로 약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네네.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면 혁신 성장이 훨씬 더 우선적으로 갈 것이다.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근로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같이 우리가 보완하지 않으면 안 네. 된다. 알겠습니다. 저희 뭐 30분 시간 준비해서 질문 드렸는데 뭐 준비한 질문에 지금 뭐 한 반도 좀 소화를 못 하고 이렇게 말씀 네. 듣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나라 살림과 관련돼서 여당의 경제통로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최훈열 의원님을 모셔서 좀 얘기를 좀 의견을 좀 듣고 싶다는 시청자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자주 네. 좀 나와 주셔서 네. 정책 방향 점검해 주시고 같이 좀 짚어 주시고 지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당의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님과 함께 내년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큰 그림 살펴봤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혁신 성장이 어떻게 갈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전해주셨던 큰 그림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2부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 거고 탄력근로제는 어떻게 할 건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 영상 보시고 2부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을 받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결정 구조를 바꿔 시장 수용성과 지불 능력까지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계도기간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도 확대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조선, 석유화학 4대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기업의 길을 살려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의 정책들입니다. 관건은 기업의 공감과 동참을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인데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혁신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긴 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가시화된 것은 아니고요. 경제 성장 방향을 이끌어내는 것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생각되고 특히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어느 정도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쉽게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도 모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배경으로 지적됩니다. 우리 경제 침체의 원인이 소득주도 성장이나 기업 규제 때문만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의 혁신과 미래 먹거리를 찾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놨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고요. 새로운 것도 포함돼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하겠다라는 목표는 분명해 보입니다. 내년도에는 경제 살려보겠다. 경제 활력 4글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첫 번째, 최저임금과 탄력근로, 노동시간 단축, 속도 조절하겠다. 두 번째, 기업의 길을 살려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삼성동에 있는 현대차 건물 짓는 거 빨리 하도록 하겠다. 반도체 공장 투자 활성화 유도하겠다. 미래 먹거리 찾아보겠다. 디스플레이, 조선, 석유화학 4대 사업 집중 지원하겠다.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보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전문가들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조영철 교수님,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그리고 박연미 경제평론가님 세 분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여당의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님이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분을 좀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가 하나하나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자, 박연미 평론가님. 네. 딱 들었을 때 새로운 게 뭐예요? 뭐 사실 하나만 딱 꽂으라 그러면. 크게 새로운 게 있을까 싶은데 네. 저는 어저께 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이거는 고해성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거기에서 가장 강조한 게 체감과 성과라는 단어였어요. 체감과 성과. 그래서 저희가 논문 쓸 때도 보면 예. 어떤 메시지를 줄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 단어,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에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내용 분석을 좀 해보면 대통령께서 뒤집어서 얘기할 때 현재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인식하고 계시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으셨어요. 예, 소득 주도 성장을 어떻게 바꿔나가겠다는 얘기를 저기 할 때 국민이 체감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할 때 표정이 영 밝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보완 또는 수정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예, 예. 언급된 건 제 기억에 어제가 처음입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처음이네요. 예, 예. 조영철 교수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발언 그대로를 좀 이렇게 우리가 복기를 좀 해보면 시장의 수용성과 지급 능력을 감안해 필요하면 수정하겠다. 이 얘기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추진했다. 이거에 대한 고백으로 해석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자영업자나 이런 그 임금 비용 상승에 부담이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내수가 안 좋았죠. 안 좋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들이 지불 능력이 이제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런 걸 이제 대통령께서 인정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방점을 맞춘 것은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뭐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신 거고요. 그래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 활력, 즉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내수가 침체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투자가 감소한 거거든요. 투자가, 설비 투자, 기업들이 건설 투자, 움츠러드는 거.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걸 증대시키기 위한 이제 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 수단을 이번에 전부 다 총동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대통령이 필요하면 수정하겠다는 거 했잖아요. 최저임금. 예. 그럼 그 시장에서 그렇다면 내년도 10.9% 인상한다라는 것 자체를 손을 대겠다는 얘기인가? 아니야, 그거는 결정된 거니까 그거는 손 못 대는 거고 후년도 거에 대한 속도 조절하겠다는 얘기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가능할까요? 예, 저는 후년도 거를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내년에 예. 올해 결정해서 올해 내년에 10.9% 오르는 거는 손 못 댄다. 예, 2019년 10.9%는 최저임금 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것을 손대려면 방법은 최저임금 법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유예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는 반드시 그 대통령은 그거를 시행을 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뭐 부총리께서 구간 설정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뭐 그것도 다 최저임금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10.9% 인상하기로 한 올해 결정된 저거는 손 못 댄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걸 이제 보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가 등등등의 이런 정책적 보완을 하는 조치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이것을 자체를 뭐 숫자를 낮춘다든가 그런 거는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한다면 이거 손댄다는 얘기로 지금 저 생각이 있어서 그럼 세 분이 다 그 부분은 이거는 의견이 아니라 팩트인가요? 손 못 댄다는? 네. 지금 그건 의결됐기 때문에 그건 손 못 댄다? 행정명령으로 갔으니까. 좋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말하는 필요하면은 수정하겠다는 건 어디서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이 회의에 저는 키워드가 뭐라고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면 소통이라고 봅니다. 소통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치고 나가고 이런 거를 이제 조정한다 그러지만 사실 그 뭐 시민단체라든가 진짜 지지 기반이 됐던 그런 뭐 노동단체 그리고 이 여당 내 강경파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지금 사실 모든 문제의 첫 단추인데 그것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정책의 큰 기조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일관성은 유지가 됩니다. 거기서 어떠한 미세 조정을 가느냐. 근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는 좀 욕심은 있어요. 첫째, 경기가 떨어진 부분들에 대해 거기에 어떤 수습책이 지금 한 면에 있고 또 하나는 또 장기적인 그런 과제를 두 개를 넣었으니까 지금 두 손이 너무나 지금 무거운 짐을 짊고 다니시는데 일단은 이번 회의 진짜로 소통이 중요시 되는 대타협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요번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번째 경제장관 회의랍니다. 확대가 빠지셨네요. 확대 경제장관. 확대가 빠졌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처음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저는 크다고 보죠. 1년 7개월 만에 이제 소통의 장에 나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들으시려는 모습들. 그래요. 그런 것들로 이번에는 뭐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럼 좀 직설적인 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의미를 많이 부여하셨고 소통이니 타협이니 뭐 이런 추상적인 시청자들은 좀 그걸 듣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는 건데 정책 기조 큰 변화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와 이제 경제 정책 기조가 진짜 좀 바뀌는 모양이다. 그동안 그렇게 강조를 했던 소득주도 성장은 빠졌고 이 키워드에서 사라졌고
혁신 성장이니 뭐 경제 활성화니 뭐 이런 게 올라간 거 보니까 기조가 확 바뀌는 모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평가입니까? 세 축은 그대로 있죠. 세 바퀴는 아 그래요? 전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사실 그 축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들이 바뀐 거죠. 예. 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완전히 이제 뭐 멈춘다는 모습까지 보였으니까 사실 아주 급한 상태에 조바심도 보이고 예. 그래서 빨리 이것을 뭐 밀고 나가자 그러니까 많은 이 우군 예. 이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네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취임사에 얘기했던 경제 심리, 불안 심리에 대한 벽을 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녹아져 있는 그런 회의 그리고 이 문건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3대 정책 기조라는 그런 큰 기조 자체가 지금 그 뿌리째 흔들리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좀 바뀌면서 약간의 이 미세 조정이 좀 있다라는 이제 전망 여기까지 좀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내년도 확정분은 손 못 댄다고까지 지금 정리가 됐고 그렇다면요. 근로시간 단축은 이거는 손댈 여지가 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평론가님? 탄력 근로제는 지금 석 달까지만 인정하고 예. 있잖아요. 요걸 그 한 반년 정도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 내년 1월에 확정을 하고 네. 2월 안에 가능하면 국회에서 처리를 마치겠다 이런 시간표를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노동계에서 반대를 해왔지만 필요성은 꾸준히 인정해 왔고요. 홍남기 부총리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여당이 한 반년 정도로 늘리는 선에서 아마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대목에서 시장 뭐 기업들의 요구는 1년이었잖아요. 적어도 1년은 돼야 그래서 한다. 제가 보기에 네. 핵심 포인트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이 수정이라는 것 때문에 기업들은 야 이거 저 1년 이거 우리 요구 받아들여 줄래나? 두 번째 계도 기간 연장을 통해서 좀 이거를 좀 유예 기간을 더 늘려 줄래나? 이게 두 개가 핵심일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일단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는 연내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처벌이 시작이 되는 네. 거잖아요. 어길 경우에. 그런데 이 탄력 근로제를 허용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 요 부분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아마도 내년 2월까지가 되겠죠. 고용노동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고요. 아 된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면. 네, 저는 그 한시적인 유예, 그러니까 적어도 한두 달 더 뒤로 미루는 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겨우 한두 달이요? 아마도 그렇지 아,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그건 해서 확정은 안 됐군요.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네, 해서 한두 달 정도 처벌하는 걸 유예하면서 제도적으로 반년까지 늘리는 선. 아마 1년까지 가긴 좀 어려울 것 어려울 같고요. 거다. 한 절충선으로 보는 게 반년이니까 내년 네. 2월에 고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예. 탄력 근로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박평론가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동의하시는군요. 예, 그 그러니까 전망에. 이거는 뭐 근로기준법 통과 사항인데요. 예.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는 지금 6개월 정도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는 거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수 야당에서 뭐 반대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수 야당에서 약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1년 예. 하는 김에 1년으로 해자라고 목소리 예. 안 나올까요? 그런 얘기 나오겠지만 대체적으로 대사는 6개월이다. 6개월 정도에서 아, 네. 타협을 보고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아주 빠른 시기 내에 탄력 근로제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1년까지 하면 좋겠지만 예. 지금 그 화면에 나와 있던 그 선진국의 그 1년 이거는 예, 예. 사실은 단체 협약에 의해서 1년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아하.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단체 협약 적용률이 거의 90%까지 예, 이렇게 예. 되기 때문에 이제 단체 협약에 의해서 1년까지 한다라고 노사 간의 합의를 보면 그렇게 이제 허용이 되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노조 조용률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90%가 사실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그렇죠.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근로기준법을 그렇게까지 탄력적으로 확대하기는 좀 프랑스나 독일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 6개월 정도에서 타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 박사님도 6개월 안 지냈고 박 평론가님도 6개월이 유력하다라고 전망하셨어요. 동의하세요? 6개월로 될 것 같다? 홍남기 부총리가 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6개월 얘기를 예. 이제 뭐 먼저 꺼낸 적이 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6개월이라는 게 굉장히 묘합니다. 이게 기업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노동계는 적극 반대할 거고. 아니, 제가 그래서 그 질문 좀 드리려고 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 6개월로 될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그럼 다 말씀하셨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기업의 기를 살려주겠다면서 활력을 불어넣어 주겠다면서 왜 우리 요구 조건은 안 들어줘 이럴 것이고 그렇죠. 노동계는 네. 아 문재인 정부는 또 믿었는데 역시 또 노동개혁도 후퇴야 이렇게 반발할 것이고 중간에서 정부가 샌드위치가 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실력이죠. 양쪽을 다 설득을 하던가 예. 아니면은 굳건한 의지로 밀어붙이던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예. 사실 우리 뭐 탄력 근로제 이런 거는 올해 1월부터 벌써 우리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지금도 탄력 근로제 할 거냐, 뭐 선택적 시간 근로제 할 거냐, 재량 근로제를 할 거냐 아무런 가이드라인 안 주다가 덜커덕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는 진짜로 준비된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를 조정할 능력도 없었고 그렇다면 진짜로 이번에는 의지 표명을 굉장히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방점을 두는데 정확히 해서 6개월, 3개월, 3개월 진짜로 딱 한 번 정한 건 이제 바꾸지 말아야죠. 이렇게 자꾸만 만신창이를 만들면서 넘어가면은 이거는 누구도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요거는 좀 우리끼리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6개월로 갈 것 같다. 이번에 결정되는 6개월은 요거는 딱 못 박을 것 같다. 그런데 유예 기간을 좀 몇 달 줘서 좀 쿠션을 좀 주고 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직군별, 업종별, 지역별 이거 좀 차별해달라는 게 사실 기업들이 굉장히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더 세분화됐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기업의 얘기니까.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일부러 시청자 여러분들 헷갈리실까 봐 제가 뺄라 그랬는데 말씀하시는데 6개월로 하더라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하면 사실상 1년 효과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노동계에서 터져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아마도 그건 좀 수용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거다. 생각이 들어요. 현재도 보면 조정해야 할 소위 미세 조정해야 될 사안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고 일단 6개월 이 안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진짜 기업의 투자를 우선으로 놨으면 그게 맞는 조치들을 해주셔야지 네. 한쪽으로는 투자하라고 그러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막고 이러면 이거야말로 좀 뭐 중구난방식의 그런 정책 집행이 되지 좋습니다. 않겠나. 자, 최저임금 이렇게 될 것 같고 탄력근로제까지 지금 짚어봤습니다. 이 대목에서 요건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조 박사님, 경사노위에서 다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그렇죠. 근데 경사노위에 민주노총 아직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이렇게 정책 기조 바꾼다고 발표를 하면은 민주노총이 들어갈 명분이 더 없어진 거 아닙니까? 내년도 민주노총 정부와의 관계, 이거 걱정스러운데 이거 괜한 걱정입니까? 아니면 정부도 이거 걱정하고 있는 대목입니까? 예, 정부가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민주노총이 빠져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완전체가 아닌 그런 경사노위가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민주노총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노총 빠져도 그럼 내년에 이대로 굴러가나요? 예,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죠.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실업 부조제도라든가 탄력 근로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 논의를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그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구체적으로 이제 최저임금 법 개정 지금 권역별 그 법 하려면 최저임금 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탄력 근로제 이런 것도 이제 그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할 텐데 이게 논의가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노총 입장에서 계속 그럼 내가 빠진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진짜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면 곤란하게 되니까 또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제가 지금 뭐라고 이렇게 딱 예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만 놓고 보면 민주노총을 경사노위에서 끌어들여서 논의의 장으로 이렇게 잘 같이 손잡고 간다는 쪽보다는 민주노총하고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국민 여러분들도 민주노총과 협조 없이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돌파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셔서 제가 이걸 좀 여쭤보는데 그 전망은 좀 전문가들한테도 여쭤봐야 되겠네요. 뭐 박평론가님 좀 비관적이세요? 거기엔?
글쎄 내년 1월에 이제 민주노총이 정기 대의원 대회가 있거든요. 내년 여기에서 1월이에요. 투표를 통해서 여기 들어갈지 말지 다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민주노총이 하고 있는 계산법은 이런 겁니다. 지금 들어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도 얻지 못한 채로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만 보완해주는, 그러니까 소위 병풍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민주노총 입장에서도 지금 이 상황이 간단치가 않은 것이 사회적 논의는 계속 진척이 돼서 어찌됐든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그 노동계의 큰 축이었던 본인들의 목소리가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 정부라는 기관차가 멈춰서 자기들이 탈 때까지 기다려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거 개문발차로 해서 간다. 그렇죠. 지금은 그 충분치 않은 조건이라도 이대로 간다는 게 정부의 명확한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가 어떤 명분, 어떤 체면 치레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좀 마련해 준다면 여기에서 민주노총이 아마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는 그림도 연출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민주노총이 그 정치적, 소위 정무적 감각이 살아 있다고 한다면요. 예. 근데 최악의 경우에 정말 계속 우리는 논의하지 않겠다 하고 상반기가 흘러가 버리면 민주노총 입장에서도 지금 여론을 고려할 때 결코 우호적인 상황을 아하.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네요. 근데 최 고모님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좌고우면하면 안 됩니다. 같이 안 오면 손 놓고 가는 거죠. 이제는 그 예. 좌고우면하면 안 되는 안 지금- 된다는 의지 표시를 보세요? 예, 그거 이제 분명히 이 명분 쌓기에 지금 나은 것 같고요. 예. 아니 진짜로 아까 최은율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 정부는 친노동이지 친노조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민주노총이 뭐 대표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 수라든가 전체를 봐서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생각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개인 노무현은 반대할 수 있지만 대통령 노무현은 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한미 FTA, 예.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그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다들 안에서 싫어하고 자기 지지 세력이 싫어했지만 국익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셨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말씀하시니까 기억나지만 그랬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기를 지지해줬던 화물연대 타업 때 대통령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는 얘기가 그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서 넘어가고 하는데 자 한미 FTA 예. 그때 얼마나 우리가 비난을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알토란 같은 지금 역할을 해주고 좋습니다. 있고요. 예. 등등을 봤을 때 지금 대통령이 고독한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의지로 밀고 나가셔야 되고 손을 안 잡으면 놓고 가실 생각도 하셔야죠. 최악의 경우에는 민주노총하고 손 놓고 갈 생각도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은 비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숫자들이 내년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2020년도에는요 전 세계의 경제가 다 무너지거든요. 지금 그 사이클 자체가 전 사이클 세계가 지금 자체가, 밑으로 내려오는 사이클인가요? 미국 같은 경우도 2020년 가면 1.7에서 1.9%밖에 안 돼요. 전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2.2 뭐에서 2.5 그렇게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19년이 저는 걱정되는 게 아니고요. 예. 20년이 더 걱정이 됩니다. 아하. 예. 그럼 그거를 땡겨와서 19년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또 우리 걱정들이 많습니다. 예. 뭐 내년도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셨으니까 얘기 나온 김에 좀 해보죠. 세계 경제 전망으로만 놓고 보면 IMF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실제로 좀 내려간다라고 전망들을 하네요. 경제학자들이 대충 맞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저렇게 전망을 세계 하고 경제가 있습니다. 더 떨어질 거예요. 예, 그러면 예. 대한민국 경제는 대한민국 경제가 나 홀로 좋을 리는 없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뭐 수출 중심의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아하. 세계 경제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 뭐 당연히 수출에 영향을 받으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에 뭐 아주 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로 지금 레인지로 지금 발표를 했던데 2.6에서 한 2.7 사이라고 지금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합리적으로 전망했구나 합니까? 아니면 너무 장밋빛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현 단계에서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제 활력 조치를 이제 강하게 쓸 것을 이제 천명을 했고요. 그 효과를 감안한 그런 이제 전망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 활력 조치가 먹힌다면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예. 이게 잘 되면 내년에 2.7에서 2.6 정도는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예. 그런 얘기군요. 예. 박병원 의원님 그렇다면은 그 전제 조건 경제 활력 조치가 잘 된다면 잘 모르겠어요. 경제 활력 조치가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제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예. 4개 부문에 걸쳐서 16대 중점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4개 분야에 네. 16개.
아하. 저도 사실 반은 알고 반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언급이 나온 게 예. 빅 딜이다, 빅 이노베이션이다, 빅 트러스트다, 뭐 이런 이런 하여튼 용어는 엄청 화려한데 언급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그나마 이제 좀 이해가 됐던 게 빅 딜 같은 경우에는 신산업이 좀 그 물꼬를 틀 수 있게 예컨대 뭐 화상 진료 이런 것들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반대해 왔는데 만성 질환의 경우에 내가 내 병을 알고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 병이면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와 화상으로 진료받고 원격 진료 그렇죠. 아, 이런 얘기군요. 것들을 허가해서 내년 1월부터 동네 병원은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빅딜에 들어있어요. 아하. 어제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했는데 그 김현미 장관의 발언을 또 듣고 보니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여기서 카풀이라는 이런 공유 경제 같은 것들 가장 민감한 이슈는 공식적인 자료에 빠져서 도대체 정부 카카오 택시, 입장이 뭐냐. 카카오 카풀. 그렇죠. 그게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는데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하지만 혁신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산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김현미 장관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승용차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 정확히 멘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그 빅딜이라는 것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 혁신 성장을 위한 차후에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이것의 핵심이 사실 공유 경제하고 렌탈인데 여기서 앞에서는 끌어가겠다고 하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다시 발목을 잡겠다 이런 발언이 동시에 나와버리면 시장이 주는 메시지가 사실 굉장히 헷갈리고요.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사실 좀 실망스러웠던 건 빅 이노베이션이다 해서 자동차나 조선같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경쟁력을 갖고 있었지만 기울고 있는 산업의 어떤 혁신의 방향, 다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을 당장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있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다소 무책임해 예. 보이는 정책들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니 박평론가님이 너무 날카롭게 아프게 지적을 하셔서 저 당국자들이 좀 찔끔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시장에서 제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몇몇 전화를 좀 해봤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진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좀 중간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YS 때 맨날 국제화 하다가 갑자기 용어가 정부 용어가 세계화로 바뀌길래 네. 국제화가 세계화가 뭡니까 했더니 국제화를 세게 하는 게 세계화라고 그러고 넘어갔. 그게 창조 경제까지 내려온 그게 거예요. 창조 경제까지 쭉 왔잖아요.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빅딜, 빅 이노베이션. 그건 잘 모르겠고. 자,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카풀 그렇죠. 신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했다가 택시는 또 월급제로 가겠다고 그러고 자가용 영업은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데서 이게 저 시장은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뭐 완전히 메시지가 이러되면 완전히 불확실성이 뭐 증대되는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한테 뭐 대통령이 첫 번째로 내는 게 경제팀을 완팀으로 좀 돌려라. 팀으로 돌려라. 근데 사실 뭐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정부 이 부처 간의 할거주의 이게 굉장히 사실은 심하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어저께 이제 우리 연구원끼리 얘기하면서 이거를 듣고서 이제 평가들을 하는데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이주열 하는 총재는 왜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오렸지가 마지막 질문인데 그거 갖고 30분 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하, 다 또 엇박자가 빠졌구나. 납니다 지금. 예. 거기다가 뭐 국토부 이러지. 그러니까 지금 홍남기 이 부총리가 그래서 서별관에 뭐 녹색 예, 예. 녹실회의. 녹실회의를 한다고 하는 게 그러한 아주 이 중구난방식을 하나로 모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은 메시지가 하나로 나와야 됩니다. 예, 예. 하나로 나오려면 홍남기 부총리 갖고는 안 되고 대통령이 직접 이제는 메시지를 딱딱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때는 온 것 같습니다. 아, 단계별로 뭔가 좀 혼선이 빚어진다라는 인상을 줄 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겁니다라고 태평양으로 갑니다, 대서양으로 갑니다라는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하. 저희가 너무 좀 미시적인 거 가지고서 마치 혼란이 있는 것처럼 괜히 폄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 박사님 혹시 반대 의견 있으실까 봐 제가 여쭤보겠는데. 예, 조금 지나친 그 비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거, 요 정도의 엇박자는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현 단계가 지금 카쉐어 뭐 숙박 공유를 발표했다는 얘기는 정부의 정책 입장이 공유 경제를 확산시키는 그런 정책 쪽으로 가겠다라는 의사 표시는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다만 예. 카쉐어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택시 운전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렇죠. 시위까지 기존의 생존권 문제가 하고 또 있는 거 걸려 아닙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 분들은 지금 그것이 자기들 고용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네. 지금 정부가 택시 운전기사 협회들하고 물밑에서 지금 교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기본 요금 인상하고 택시 운전기사들이 수용할 만한 그런 그 택시 공유제 예.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생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참-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숙박 공유제를 보면은 공유 경제 쪽으로 정책 혁신 성장을 가야 된다는 것은 명확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나머지 정책 조율이 지금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부가 예. 함부로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고요. 오히려 신중하게 지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정책의 그 전환이 큰 겁니다. 사실은 장하성 실장님이 계셨을 때만 해도 2018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대폭 줄었죠. 네네. 그리고 장하성 실장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는다. SOC 투자 늘릴 수 있는 거 그 나도 유혹-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유혹을 느끼지만 참는다 그랬죠. 이렇게 예, 이제 예. 바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죠. SOC 투자를 대폭 늘리고 아. 민간 투자 사업도 활성화시키겠고 공공기관의 그 투자 이런 것도 제한을 없애서 과감하게 늘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SOC 투자와 관련된 기존의 그 일기 그 경제 팀하고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그거는 완전히 또 해서 달라졌네요. 완전히 예. 그 입장이 SOC 투자 그리고 예. 건설 투자 그리고 설비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폭 예. 증가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쓰겠다라는 입장 전환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가 모태펀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는 차별화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요. 예. 지금 투자를 이제 뭐 오늘부터 시작했다 그래도 네. 이거는 6개월 이상 그다음에 짧게는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2년 내지 3년 후에 나타나는 효과들이 그렇겠죠. 예.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투자에 굉장히 매몰하고 있다 그러면 뭐 우리 조영철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토목공사 외에는 효과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과연 이걸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우리가 중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한 번은 누군가가 짚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해안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계속적으로 SOC 이 뭐 투자 늘렸으니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뭐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요. 그렇다면 이 대목은 어떻습니까? 상반기 예산의 61%를 조기에다 집행해버리겠다 내년에. 그거는 그럼 잘하는 거죠. 그만큼 돈이 풀리니까 그만큼 경제 활성화될 거다. 이거는 방향. 예, 지금은 그건 뭐 저 선택의 여지가 예. 없죠.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건 부분인가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실 모든 정부가 하는 거고요. 예. 지금 조 박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 대규모 SOC 투자 그리고 민간에서 하려는 사업 웬만하면 내년 1분기 안에 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가 지나친 조급증을 가지고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명분을 쫓다 보니 사실 실기한 측면이 있고 대규모 SOC 투자 이런 건 궁여지책이죠. 소를 잃었으니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대책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방향의 전환 그래서 응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조용철 박사님은 그동안에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소득 주도 성장만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건 재정 확대를 통해서 돈을 필요한 것에 필요한 타이밍에 확 쏟아부어야 되는데 바가지로 이렇게 찔끔찔끔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반기 예산의 61%를 조기 집행한다. 마중물 역할이 될 거다. SOC 늘린다. 이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보시는 거죠. 재정 확대는. 기본적으로 지금 내수 활성화가 되지 않고서는 소득 성장은 성공할 수가 없는 정책이거든요. 예. 내수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고 그래야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그렇지 않고 가계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 성장이 지금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계소득이 예상한 것처럼 증가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고 보다 이제 더 심각했던 것은 사실은 제가 이제 항상 강조했던 것이
재정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쓰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초과세수에 의해서 긴축 재정이 돼버려서 내수를 이제 위축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친 거죠. 이제 이번에는 그런 긴축 재정 이런 정책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그 경제 활력 발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에서 재정이 내수를 긴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재정이 확실하게 내수를 확대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세금을 깎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대목에서 시청자들이 혹시 오해나 혼선을 하실까봐 이 질문을 좀 갑자기 좀 드리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긴축 재정이라고 표현을 하신 이유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거치는 바람에 그걸 예산 편성을 못했으니까 돈을 다 못 썼다라는 측면에서 긴축이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결과적 긴축 재정이 아니고 세금이 너무 많이 걷었다. 왜 이렇게 많이 걷냐? 차라리 그럼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거는 재정 확대와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좀 깎는 정책을 과감하게 왜 감세 정책은 왜 안 쓰냐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대목은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드릴게요. 예, 그거 그러니까 세수 축의 오류에 의해서 이제 초과세수가 발생한 건데 사실은 이거는 2017년, 2018년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 2019년, 2020년에 또 발생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세수 초과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수 전망보다 좀 더 많이 거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당기 순이익이 예상보다 더 많아졌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량이 많아서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걷었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했는데 2019년에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가격이 약간 지금 하락 추세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세수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단기간에 뭐 2, 3년 정도 초과세수 발생했다고 해서 감세 정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의도적인 감세 로드맵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예. 그런 정책을 이제 썼던 거죠. 예. 그럼 박평론가님, 네. 그 유류세 인하한 거 지금 아직 남아 있고 기간 남아 있고,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도 연장했죠 6개월. 네, 6개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 끝내려다가 이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실은 그 소비 지표를 단기간에 올리는 데는 그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년쯤 차를 바꿔야지 아니면 차를 언젠가 새로 사야지 하던 사람들이 기왕이면 세금 깎아줄 때 이게 개소세가 인하가 되면 2천만 원짜리 사면 한 43만 원 정도, 3천만 원짜리 사면 한 65만 원 정도 혜택이 있으니까 소나타 정도의 중형 자동차 기준이면은 한 50만 원 정도 기대할 만하네요. 그렇죠. 그 전후가 될 텐데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양쪽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단기적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좀 반짝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차라는 게 내가 차를 색깔별로 사야지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살 걸 올해 당겨서 사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해서 개소세 인하 조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오히려 단기간 소비 절벽이 있을 수가 소비 절벽이 될 있습니다. 수 있다. 아하. 그러니까 당겨 쓰는 거죠. 미래의 소비를. 그럼 저런 직접세는 그렇다 치고 혹시 민간경제연구소나 이런 데서는 이번에 경제 활력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감세 로드맵 빠진 거는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 시장의 이 상태의 엄중함을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반대로 세금을, 감세가 필요하다는 그럼요. 입장이신 세금을 거예요? 걷어서 그걸 모아서 이렇게 주는 거는 어떤 이 뭐 소득 재분배원에서 좋지만 예. 아니 직접적으로 쓰도록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걸 왜 걷어서 하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세수 어떤 재정 건전성 얘기하지만 3년째 연속 지금 뭐 우리가 뭐 이 세수가 많이 거치는 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예. 내년도 281조를 걷는데 지금 뭐 벌써 얘기 나오는 건 300조 이제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3년 동안 이거를 이런 식으로 틀리게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그거는 상황 아닌가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이건 엇갈리는 대목이고 감세 정책은 이거 자체가 1시간짜리 토론 대목이니까 다음 그렇죠. 기회로 좀 넘기도록 하는데 정부가 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로서 재정 확대 부분과 감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는 것까지만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뭐 이건 정답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뭐가 정답인지 다음에 제가 이거 꼭 한번 마련해서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서두릅니다. 대외 변수, 미중 간의 무역 문제, 한국 수출. 이거 괜찮은가?
자, 요거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경제가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에 달려 있는 건가요? 우리 혼자 이러는 게 참 대세 지장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미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수출의 가장 큰 그 수출 국가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미중 무역이 계속 그 불확실성이 커지고 만약에 분쟁이 심화되고 서로 이제 뭐 보복 관세 때리고 이러면은 그 결국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미국의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제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그런데 이 요인이 하나 있고요.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한 그 요인이고요. 두 네. 번째는 이제 이거는 그 미국의 그 연방 FRB가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난 10년 동안에 사실은 미국 경제가 계속 그 상향 그 상승 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네, 저금리 그, 탓이었는데. 완화적 통화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경기가 부양된 건데 이제 명확하게 이거는 이제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그 입장이고요. 메시지는 예.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 이제 기류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겁니다. 그래서 FRB가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지금 상당히 클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요. 그래서 뭐 주가라든가 뭐 등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승 국면이 둔화되거나 정체되는 그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게 또 굉장히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은 내년도 걱정 중에 한미 간의 금리 역전차를 더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다면은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그런 안 것을 올릴 검토. 방법 없고. 근데 지금 거시경제가 너무 좋지 않기 너무 안 좋아서.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한국은행이 그렇게 따라서 쉽게 올릴 수도 없다. 예. 그래서 역전 현상이 정말 자본 유출 가능성이 우려될 정도로 역전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 지금 거시경제를 고려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리는 거를 그렇게 미국이 올리는 것 바로바로 쫓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가지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격차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1%포인트까지는 자본 유출 가능성이 이렇게 낮다라고 보는 게 1.5가 예. 되면요. 거기까지는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못 견딘다. 못 견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충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건가는 아실 테니까 한 번 더 올린다고 예고돼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반입니다. 반반이네. 의견이. 어찌됐든 금리 12월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 테니까 1.5까지는 못 견딜 거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못 견딜 거라고. 우리 내수 경기가 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 따라 올려야 된다고 보시는 예, 1.5가 되면 금융 격차가? 안정성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좋은 동의하세요? 지적이신데요. 예. 19년도 전망하면 기승전 미국 금리입니다. 모든 게 걸로 지금 모여 있고요. 예. 브렉시트 뭐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요. FOMC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 예. 그래서 달러가 얼만큼 강세가 가느냐에 따라서 신흥국에서 어떤 위기가 유발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 수출 아까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수출 대미 수출은 늘었어요. 거기 호황이 되니까 늘고 아세안 쪽에도 14% 늘었어요. 예. 중국에 중국이. 한 2.5에서 3 정도가 지금 줄었는데 예. 거기도 지금 소비재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런 거죠. 예. 자동차 살 만큼 산 거예요. 중국 거기도. 그러니까 그것이 뭐 화장품이나 생필품 소비재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빠지는 거지. 수출 갖고서는 우리가 뭐 그래도 든든한 버팀목이 2019년도에는 돼줄 것 같고요. 네. 반도체도 문제 없습니다. 솔직히 문제 없고요. 큰 걱정 안 하시는군요. 예, 이런 부분들은 아는데 제일 중요한 미국 금리. 그게 이제 내년도부터요. 예. 내년부터 3년 동안에 그 사이에 신흥국에서 빌렸던 돈의 70%가 예. 부채가 만기가 도래합니다. 예. 돈을 갚아야 되는데 0% 이 금리로 빌렸을 때인데 지금은 2.25가 돼 있잖아요. 네. 신흥국이 아주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죠. 좋습니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의 금리 격차는 어디 얼마? 0.75입니다. 0.75. 그러니까 자금이 유출하기 시작하는 점은 0.75라고 0.75. 조 박사님은 1.5까지는 버티. 아니요 1%포인트. 1%포인트까지만 우린 견딜 수 있다. 0.75. 박평론가님도 기승전 금리예요? 금리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나오죠. 그런데 예. 금리 이슈가 어느 정도로 민감한가 이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금리 올라갈 것 같다 하면 뉴욕 증시가 무너집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예. 대통령이
본인이 연준 의장 임명해놓고 나쁜 사람이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연일 그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게 경기 상황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요. 네. 미국 경기 지금 좋다고 하는데 앞서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세 정책하고 저금리가 없었으면 지금의 성장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감세 소위 약발이라는 게 다 떨어졌고. 내년쯤 되면 이제 서서히 떨어질 거다. 떨어질 이게 거고. 중론이거든요. 예. 아하. 자,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경제 활성화 대책 얘기와 대외 변수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막 뭘 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좁쌀을 세는 듯한 느낌을 갖고 뭔가 미국, 중국 얘기와 금리 얘기하니까 이렇게 막 수박을 세는 듯한 느낌을 줘서 비중을 결국은 이 대외 변수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죠, 조 박사님. 네, 그렇죠. 근데 뭐 이거는 뭐 항상 이래왔던 거죠, 사실. 우리가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즈가 예, 작은 예, 경제니까. 예, 예. 항상 뭐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거니까. 예. 예, 좋습니다. 예. 자, 우리가요 이제 좀 바뀔 때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1960년대부터 30년간 제조업으로 우리가 잘 이제 버텼어요. 그다음에 1990년부터 지금까지 또 30년은 이 디지털화를 갖고서 잘했는데 이제는 제조업과 우리 진짜 체질을 바꿔야 되는 그런 길목에 서 있거든요. 네. 홍남기 부총리가 해야 될 일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체질 개선해서 이제 앞으로 30년 뭘 먹고 사느냐를 기틀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 상황이지 현재 이런 뭐 수출 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른바 산업 체질 개선, 산업 구조 개편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 뭔가 중요한 건 같기는 합니다만은 정부가 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이게 바로 산업 구조 개편입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모든 언론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박 변호사님 동의하시나요, 거기에? 그런 측면이 꽤 있죠. 대표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이거 직접 고용이 광주형 1,000개, 일자리. 예. 직접 고용 딱 1,000개짜리 일자리예요. 사실은 예. 관련해서 파생되는 일자리까지 포함을 하면 12,000개.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나라 돈으로 한 7천억 원 정도 쓰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하, 예. 신산업, 혁신성장이라는 게 말이 어렵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돈을 쓰고 싶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제조해서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났다는 건 우리 모두 피부로 느낀단 말이에요. 물건을 뭐를 만들어서 팔아서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렇죠.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카풀 서비스가 왜 이 난리가 나느냐,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차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하. 차를 같이 쓰고 공유하고 렌탈하는 게 이제 새 시대 산업의 어떤 화두가 됐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으로 끌어왔던 산업은 이제 새고 고장나고 부서지고 그럴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재 도구들도 사면 바꿀 때가 되잖아요. 10년 지나면 전통적인 산업 그리고 우리가 깔았던 온수관들 이런 것들이 터지고 고장날 때가 됐는데 현 정부가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하는 아주 어려운 시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칙을 뚜렷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겠다는 욕심 좀 버릴 때가 됐습니다. 아하.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이런 두더지 잡기식 정책 갖고는 안 될 거다라는 말씀. 자, 조 박사님은 문정부의 3년차 경제정책 운영 방향, 향후 1년, 2년 남은 기간. 자,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지난 1년 반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잘 지나간 것 같고. 네, 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계속 이제 유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제 뭐 확대 강화하지는 않겠지만 현재의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혁신 성장이 지금 기대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 네. 혁신의 주체는 사실은 기업입니다, 기업. 민간 혁신을 기업이다. 정부, 공공 부분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부는 그것을 후원자 입장에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입장이지 혁신을 앞에서 정부가 끌고 나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재계들도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사실 이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 대기업들이 혁신을 끌고 나갔죠. 그러니까 현대건설에서 돈 벌고 그다음에 현대조선에다 투자해서 또 성장시키고 또 현대자동차에 투자해서 성장을 시키고 이런 대기업들이 혁신을 주도를 했는데 지금 그 대기업들이 그 재벌 3세, 4세의 이 세습 경영 체제 하에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최첨단의 그런 혁신 투자의 성공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그 병목에 처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재벌 대기업들이 지금 특히 이제 3세, 4세의 세습 경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혁신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사실은 공정 경제가 실적을 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이나 일본조차도 상위 100대 기업의 그 한 70% 정도는 창업 대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이런 게 지금 다 미국 경제를 끌고 가고 있는데 한국은 그 이런 게 없는 게 네이버나 다음카카오가 지금 한국 경제를 끌고 있지 못하는 거.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사실. 네네. 기업의 혁신을 좀 이끌어놔야겠다는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최양호 고문님 말씀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 하신 말씀 많은 건 아는데 자 다음에 기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고문님, 조영철 박사님, 박유민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은 위에서 시킨 일 하다가 잘린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청와대는 불순물 첩보만 가져온 나쁜 사람이어서 잘랐다.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가리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수사관은 박근혜 청와대 때도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계속 썼나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조직도 그대로, 사람도 그대로, 하던 일도 그대로였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 하던 일이라는 게 불법 사찰 블랙리스트 소지가 다분합니다. 현 정권이 과거 정권에 들이댔던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남이 한 건 불륜, 내가 하는 건 로맨스, 이른바 내로남불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결국 야당과 보수 언론의 타겟은 조국 민정수석이 될 겁니다. 청와대 감찰 결과부터 선제적으로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하라라고 제가 주장하는 그 전공법이 남아있긴 한데 지금까지 청와대 반응이 왠지 박근혜 때 우병우의 데자뷰입니다. 수사관 한 명, 미꾸라지 한 마리 주장. 그렇게 타고 넘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